안녕하십니까. 제5주차 3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론에 대해서 실제론. 자, 관련론과 한 쌍을 이루죠. 실제론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검증하는, 이해하는 그 모든 그 원인이, 출발점이 밖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보이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이게 실제론이고, 아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 실제론적인 입장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인데, 자, 여기 110페이지 여러분 다섯째 줄 보면, 과학이론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함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진짜 밖에 저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실제론이에요. 그런데 관념론은 정반대. 저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저것을 있다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먼저 있기 때문에 저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카르트가 한 얘기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게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관념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110페이지 빨간 글씨 여섯째 줄. 과학의 성공과 관련해서,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 발전과 관련해서 과학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실제를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다. 이것이 물리학자 폴킹혼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물리학을, 과학을 종교로 설명하고 종교를 또 과학으로 설명했던 그 사람이 바로 폴킹혼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적 노력의 진정한 목표는 물리적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과학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러한 이해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바꿔지고 수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은, 사고할 수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실제를 경험하니까 여기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없으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111페이지 꼭대기 한번 봅시다. 실제론이라는 용어는 인간 정신의 밖에 있는, 인간의 정신과 밖에 있는 세계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정신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실제론이죠. 그래서 과학이 실제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경험하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확증을 얻기 때문에 과학은 실제론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실제론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112페이지 꼭대기 보면 자연과학의 성공은 우연이나 기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이러한 발전과 성공은, 그것에 대한 최상의 해석은 과학이론이 실제를 참되고
참에 가깝게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과학적 실제론은 그러한 성공과 발전을 통해서 과학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디얼리즘. 아까 리얼리즘은 리얼, 현실적이고 실제 하는 건데, 요거는 아이디얼리즘은 이데아예요. 이데아. 어디서 온 얘기죠? 제일 처음 이런 용어를 사용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이데아예요. 이 이데아란 말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현실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 있어요. 그 초월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말할 때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 있는 실체예요. 실체. 그런데 관념론에서는 여기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실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세계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있는 거고 거꾸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고 항상 그것만이 있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관념론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보이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존재하지만 그림자다. 실제로는 아니다. 보이는 세계가 진짜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관념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지식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이미 지식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식은 회상하는 것이다. 지식은 새롭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배우는 거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그러한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끄집어내서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자, 이 관념론에서는 113페이지 중간 물리적인 세계, 물리적인 객체가 세상에 존재하기는 한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눈에 보이거나 자신이 경험한 대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물이 존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노란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노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노랗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경험하는 게 그것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세상 자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철학자 칸트예요. 철학자 칸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관념론의 대표자죠. 데카르트가 초석을 놨지만 칸트는 이것을 완전히 발전시키고 확립시킨 사람이죠. 자, 칸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Ding an sich.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이 존재하는 것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그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투영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느끼는 모습이 저거지 본래 저거는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노란 안경 썼느냐 빨간 안경 썼느냐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빨간 안경 썼는지 노란 안경 썼는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세상이 빨간지 노란지는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칸트의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나타난 것. 그래서 관찰한 것과 사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지금까지는 관찰한 것이 그 자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관찰한 것과 그것의 본래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상학이에요.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 인간은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사물로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만을 알 수 있지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실제 자체를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인간 정신의 활동을 통해서 사물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으로부터 독립되는 사물 자체는 실제는 인식할 수 없다, 관찰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관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냥 그 사물의 실제다. 그런데 관념론은 아니야. 그것은 단지 실제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양이나 표현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자연과학자 중에서도 이 칸트처럼 관념론을 강조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114페이지 마흐라고 하는 사람은 감각을 통해서, 즉 여기 114페이지 여섯째 줄, 마흐라고 하는 사람은 감각을 통해서 즉시 인식되는 것이 자연과학의 관심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과학은 오로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상호 의존성만, 과학은 현상만을 탐구하는 거지 과학이 본질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자이지만 칸트적인 관념론의 입장을 또 지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자는, 그 원자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사람들, 과학자가 여러 현상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허구적인 상상이라는 거. 원자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원자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자가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상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론과 관념론의 대립적인 두 입장과 달리 제3의 입장이 또 하나 이제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도구주의라는 게 있어요. 도구주의 115페이지 제일 밑에 봅시다. 인스트루멘탈리즘, 도구주의에서는 과학적 개념과 이론이 과학에 필요한 도구다. 과학적인 이론들이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과학을 위해서 그냥 유용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밖에 있는 존재, 실제하는 것을 묘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느냐.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과학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하느냐,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과학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다. 과학은 완전한 묘사와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유익한 방법일 뿐이다.
과학이론은 그래서 관찰된 데이터의 모음으로부터 어떤 예측을 이끌어내기 위한 규칙과 원칙이지, 과학이 어떤 것을 100%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론적이기도 하고 관념론적이기도 하고 좀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실제론을 완벽하게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완전히 신뢰하고 옹호하는 것도 아니라 과학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과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과학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는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런 얘기가 13페이지 여기 꼭대기 나오죠. 아니, 저기 110페이지 꼭대기. 도구주의적 과학관이 결국 실제론적인 관점으로 많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의 역사에 보면 이 도구적인 것이 과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왜? 유익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도. 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이론, 이것이 한 예라는 거죠. 처음에는 많은 과학자들과 비과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체계론을 하나의 계산 장치, 과학적인 규칙처럼 간주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론 속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 중심일 것이다 코페르니쿠스가 추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밝히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도 중심이 아니라 은하계 안에서 또 태양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 태양 중심 이론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 우주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구주의죠. 천동설보다는 지동설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천동설보다는 지동설이 더 유익하고 이용하다.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구주의예요. 그래서 과학은 어떤 완벽한 이론과 체계를 발견해서 만들어가는 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체계를 이용해 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구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17페이지 마지막 단락. 처음에는 태양 중심 이론이 가장 타당하다고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양 중심 지동설이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게 타당하고 유익하다, 도구주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도구주의가 관념론으로 빠지기보다는 실제론으로 가서 확실하네. 이게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확실하네. 점점 실제론적 입장으로 이제 도구주의가 기울어 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0페이지 밑에서 둘레 6, 7째 줄. 태양계에 대한 태양 중심 이론을 입증하는 관찰적인 증거가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가장 타당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지동설이, 태양 중심설이 이제는 실제론적인 관점으로 점점 기울면서 이거는 거의 완벽하게 검증된 진리다. 이렇게 실제론적 입장으로 기울어져 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과학 안에서 실제론과 관념론과 도구주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종교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줬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118페이지 중간쯤 보면 전반적으로 종교학자들 중에, 종교인들 중에 자연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자연과학의 실제론적인 입장이 종교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토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적 실제론을 주장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처럼 사물의 실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신학과 모든 과학적 연구는 지적인 대상과 지적인 주체 간의 상관성을 다룬다. 과학도 지적인 대상, 이해의 대상과 이해하는 인간 사이의 상관성을 다루는데,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교도 학문이고, 인간과 인간이 이해하는 지적인 대상인 신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도 실제론적인 입장과 연관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실제론과 관념론과 도구주의의 내용을 그대로 종교로 가지고 오면, 종교 안에서도 실제적인 어떤 대상을 검증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관념론과 실제론 사이의 관계를 종교 안에도 도입할 수 있는데, 그 도입하는 가장 결정적인 주제와 계기가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이 창조가 진화론처럼 과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제론적 입장에서 밝힐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관념론적 입장에서 인간이 이해하는 것인가, 현실과 현상과 본질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과학에서도 우리가 창조를 접근할 수 있지만, 종교 안에서도 이 창조를 하나의 대상으로서 내가 그걸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관념론적인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이제 창조에 대한 종교적인 입장, 창조가 밖에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인가, 과학 안에서 사물의 본질과 그것의 현상을 내가 이해하는 것, 인간 안에 정신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입장, 인간이 주체가 되는 입장과 밖에 있는 대상이 주체가 되는 입장 사이에서 대립이 있었죠. 창조라고 하는 것도 종교적으로 볼 때 과연 객관적으로 밖에서 어떤 것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것인가. 창조에 대한 종교적인 해석도 실제론과 관념론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제 6주차에는 챕터 11 창조교의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종교가 보는 관점, 창조에 대해서 과학이 보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여러분 한번 미리 중간쯤 보면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창조신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쭉 우리가 설명해 왔죠. 창조 개념과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성을 여기서는 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창조는 크리에이션이죠. 창조는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런데 창조설은 과학에서 창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션과 크리에이셔니즘이 달라요. 크리에이션과 크리에이셔니즘이 달라요. 종교 입장에서는 창조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죠. 근데 과학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보는 창조설과 종교에서 보는 사건으로서 창조에 대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11장과 12장과 13장까지 여러분 예습을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예습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습은 여러분 하시지 않아도 예습은 꼭 이 책을 중심으로 준비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